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할 차례예요? 정책 마지막에 끝났어요. 어, 지난 시간에 그 QE하고 퀄리까지 이야기하다가 멈췄어요. 맞나요? 네. 예, 그래서 QE하고 퀄리가 뭔지는 알죠? 네. QE하고 퀄리는 뭐라고? 전통적인 통화 정책 수단은 아니다. 그죠? 비전통적 통화 정책 수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이다. 그죠? 예. 그래서 QE하고 퀄리는 했을 거고, 오늘 이제 할 거는 뭐예요? 지금, yield curve control. 그다음 forward guidance, 그다음에 negative interest rate policy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수익률 곡선 통제하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금리를 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뭘까요? 이 yield curve control의 목표는 뭘까요? 다시 이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의 그 전통적인 통화 정책의 방식은 뭐 어떤 거라 그랬어요? 채찍질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채찍 손잡이는 뭐예요? 기준금리. 근데 기준금리는 무슨 금리? 단기금리. 예? 그래가지고 이 기준금리가 뭔가 모든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니 이 경기를 뭔가 부양하거나 아니면 좀 약간 이 좀 쿨다운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냉각시키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단기금리 채찍 그 손잡이만 가지고 채찍 끝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이 기본적으로 통화정책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2008년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를 한 거야. 인하를 하면 그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장기금리가 다운돼야 될 거야. 다운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채찍질의 효과가 이제 막 이제 약화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직접 장기금리를 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지금 너무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통화량을 늘리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 단기 국채를 매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기 국채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적 완화와 비슷하죠. 질적 완화도 원래 오리지널 질적 완화는 뭐라 그랬어요? 국채를 매도하고 그 돈 가지고 그 신용 위험이 있는 회사채 같은 걸 사는 걸 이 질적 완화라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실제 일어나는 효과는 이 그 이 저 국채는 안 팔고 그냥 통화량 공급하는 그런 짓을 하게 된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죠? 이것도 일드 커브 컨트롤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뭐냐면 다국채 팔고 그다음 자국채 사는 게 기본 메커니즘인데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그냥 자국채를 사가지고 통화량이 공급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음. 그 일드 커브 컨트롤. 포워드 가이던스는 뭐냐? 이게 보니까 그 이 경기라는 게 상당히 심리가 중요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연준이 그 금리 인하를 안 해도 연준이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방향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미 경기주체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앞으로 금리는 이렇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미리 그냥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이 상당히 TV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이 시장 참가자들한테 많이 전달하고 있어요. 뭐 그런 걸 아마 목격했을 거예요. 또는 한국은행 이상윤 총재가 앞으로 우리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이런 식으로 갈 것입니다라는 자기의 뷰를 그 굉장히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 forward guidance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뭐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효과를 보는 사람들의 심리만 잠재우면 그러면 효과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걸 기대하고 있으면 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다시 또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가는 안 올라갈 거야라고 믿으면 행동 안 할 거고, 그럼 물가 안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 선제적 지침 이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어, 마이너스 금리 정책 이건 뭐예요? 금리를 마이너스로 가지는 거죠. 금리를 마이너스로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지급 안 맞잖아요. 적기금으로 쌓아놓는 게 아니고 은행들이 시중에서 뭔가 그 갖고 가 시중에서 돈을 풀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마이너스 금리. 그죠? 예. 미 연준은 공식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는 시행했고요. 원래 또 이것도 전통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뭐냐면 중앙은행 내에서만 하는 건데, 어, 뭐 어느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죠? 시중은행에서도 마이너스 금리가 일어난 그런 나라도 있더라, 뭐 이런 거였죠, 그죠? 음. 그게 이제 그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 이제 일반적인 통화정책 수단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연준의 자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인데 전체를 보니까 갑자기 팍 올라가네. 팍 올라가네. 이게 언제라고? 그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연도가 2008년부터 지금 2013년까지 있는데 이왕이면 2025년까지 있는 그림을 구할 수 있으면 좋았는데 그걸 못 구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만 했는데 근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지금 QE의 효과죠. 양적 완화의 효과인데 그러면 이제 아, 경제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QT를 해가지고 다시 요 원위치까지 갔어야 될 거 아닐까? 라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계속 연준의 자산은 축소된 적이 없이 증가했다. 이런 거죠. 아유, 오케이. 2009년까지는, 2010년까지는 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이펙트가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2010년 이후에는 이렇게 됐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펴는 건 쉽지만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펴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이 그림이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어, 맨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국채인 것 같죠? 그죠? 예. 그래서 2008년도, 2008년도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여기 보면, 국채는 그냥 그대로 있지. 국채는,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9년 초에 보면 국채는 뭐 올라가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모기지가 일어났죠. 물론 양적 완화인데 양적 완화에서도 질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죠. 뭐냐면 국채에서 모기지로 이렇게 바뀐다면 사실은 어떻게 됐어야 돼요? 요거는 밑으로 떨어지고 대신에 요 크기만큼이 요게 생기면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어떤 거예요? 어, 국채도 지금 매수하고 매입해서 양적 완화를 했고 그다음 뭐예요? 모기지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MBS였으니까 MBS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런 거죠. 그죠? 질적 완화는 사실은 여기서 보기는 쉽지 않죠. 물론 여기 때도 질적 완화가 좀 있긴 있는데 있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뭐예요? 2020년에 훨씬 더 스트롱했으니까 2020년 그림이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계속 그냥 돈을 푸는 식의 그 경쟁책을 통화 정책을 폈다라는 게 이 그림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적절한 인플레이션도 동반되어야 된다고.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는 거. 그 저도 뭐냐면 기본적으로 연준의 자산이라는 게 좀 우상향하는 건데 이 정도로 급격하게 우상향해야 되냐는 거고 이렇게 급격하게 우상했다는 건 너무 과하게 우상했으니 그러면 되돌림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까지 떨어지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
뭐, 저도 동의한다, 이거지. 그렇지만, 요게, 그 이전 한번 보십시오. 우상향 하긴 하는데, 완만한 우상향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극하게 올라갔으면, 그리고 극하게 내리는 건 또 문제가 걱정이 된다면, 적어도 이런 패스를 그려가지고, 요게, 이, 이 올라가는 패스에 맞는 정도까지 가는 게 맞지 않냐는 거지. 근데 그거보다 오히려 더, 그 이후에는 요 기울기보다 지금 이 기울기가 훨씬 더 급격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는 계속 타락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적어도 이 그림에서까지 끝까지 본다면. 그럼 이 그림 이후에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달러는 타락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뭐냐면 2008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MBS를 양적 완화하는 게 상당히 커졌다. 2014년까지 이야기한다면 뭐 나머지 에셋은 사실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거잖아. 그죠? 또 다른 비전통적 그 통화정책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용 공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은 재할인을 통해 가지고 신용 공여를 하는 게 있었는데 대할인이니까 그건 단기잖아요. 근데 단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장기로도 뭔가 신용 공여가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원래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의 기본은 뭐냐면 경제 전반에 널리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재정 정책은 뭐냐면 뭔가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취약한 부분을 미세 조정한 미시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통화 정책을 하고 미시적으로 재정 정책을 한다 하는 게 원래 과거의 이 전통이었는데 근데 이제 2008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심각하니까 그럼 심각한 부분에도 돈을 집어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 경색이 발생한 특정 부분, 예를 들면 MMF에 이 유동성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뭐예요? 이제까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회사 시장에도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대출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 그 계기가 뭐냐면 2008년인 거죠. 2008년도에 페드 의장이 누구죠? 많은 그래서 벤 버난케. 벤 버난케. 벤 버난케 박사의 논문이 뭐라고? 대공황 때 왜 대공황이 심화되었느냐라고 아, 하면 뭔가 이 페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 원래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 경제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 뻥튀기라고 그랬잖아요. 은행이 신용 창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통화량보다 훨씬 더 뻥튀기 하는 구조로 만들어진 게 자본주의 경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뻥튀기가 되돌아가서 뻥튀기 배수가 줄어들면 통화 성수가 줄어들면 그러면 심각하게 경기 침체를 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게 이 벤 버나케 박사의 논문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과 노벨 경제상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페드 의장이 됐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 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거죠. 전통적인 거, 비전적인 거 상관없고 무조건 하여튼 뭔가 이 지금은 뭐 어떤 상태예요? 이 벤 버난케는 뭐냐? 외과 의사인 거야. 내과 의사가 아니고. 지금 수혈을 하고 그다음에 항생제를 마구 투여해 가지고 이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어. 이 환자는. 내과 의사는 기본적으로 뭐 어떤 거에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이 생존 이 능력이 있을 때 이야기고 지금 생존 능력이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온갖 수단을 써서 부작용이 있더라도 마이신을 막막 먹여가지고 그래가 이 사람을 생존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 입장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온갖 짓을 다 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여기 나와 있는 뭐 타프 그다음에 TSLF, PDCF, CPFF, MMIFF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에요. 신용공조 프로그램이에요. 특정 부분에. 그죠? 예. 타프는 뭐예요? 지금 텀 옥션 퍼실리티인데 뭐예요? 예금은행에 대해서 뭔가 유동성 공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TSLF, 텀 시큐리티 렌딩 퍼실리티인데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제 이 프라이머리 딜러가 있는데 이 프라이머리 딜러들한테 뭔가 이 저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PDCF도 보니까 뭐예요? 프라이머리 딜러 그랬으니까 프라이머리 딜러 그러니까 국채에 뭔가 프라이머리 딜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채의 프라이머리 딜러에 대해서 뭔가 돈을 빌려주는
그죠? 그 다음에 CPFF는 뭐예요? 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니까 이건 뭐예요? CP 시장이 뭔가 또 단기 시장이잖아. 이 시장이 막으니까 단기 시장에다가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CP 매입해 주겠다라는 거. MMIFF, MMLF는 뭐냐 하면 Money Market Investor Funding Facility, Money Market Mutual Fund Liquidity Facility.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Money Market의 펀드에 뭔가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으니 그 유동성을 뭔가 공급해 주겠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뭐 이까지만 이야기하더라도 이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금융기관에 대해서 긴급 유동성 공급. 그죠? 마지막은 뭐예요? 아, 요까지가 뭐냐면 이 저 월스트리트에 대한 지금 그 유동성 공급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메인스트리트에 대한 아예 기업에다가 직접 하는 거. 그래서 이거 뭐냐? 이게 지금 요거는 몇 년도? 여기서 여기까지 몇 년도? 2008년도. 음. 요거는 몇 년도? 2020년도.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는 그거보다 더 이제 또 앞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뭡니까? 회사채 시장에 매입하는 그런 것도 하고요. 그것도 이 회사채 프라이머리 마켓이니까 발행 시장에 그죠? 요거는 뭐예요? 세컨드리 마켓이니까 유통 시장에 이 뭔가 매입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뭐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앞으로 나간 거죠. 아, 이게 뭐예요? X축은 연도고, 그다음 Y축은 뭐예요? 지금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수단 중에 뭘 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죠? 예. 어, 레이트 하이크는 기준금리를 올린 걸 레이트 하이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OMT는 뭐냐면 뭐라고 적어놨지?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ECB가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 국가의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그거를 그 OMT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죠? Forward Guide 이거는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선제적 그 전망이었죠, 그죠? 그다음에 YCC Yield Curve Control 그다음에 네가티브 레이시니까 그 마이너스 금리 그다음에 크레딧 퍼실리티니까 이거는 신용 공여 그죠? 그다음 QT 이건 뭐예요?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 그러니까 뭐예요? QE의 반대말 양적 긴축 그죠? 예. 그다음에 QE는 뭐예요? 퀀티테이티브 이징이니까 양적 완화. 그러니까 그 QT하고 QE하고 QT가 서로 반대인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레이트 하이크는 빨간색이네. 빨간색이 어디야? 20이네. 그러니까 20이가 금리를 인상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고, 그죠? 그다음에 OMT는 뭐였어요? 이거 20이가 하는 거라 그랬죠. 국채, 각국의 유로존 국가에. 근데 그거 OMT는 또 뭐냐, 2012년에 그런 비정상적인 걸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포워드 가이던스는 뭐예요? 페드하고 그다음에 22 이렇게 적혀 있고. YCC는 일본. 아마 요 X는 YCC를 이제 그 더 이상 안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다음에 네거티브 레이트 뭐예요? 22 그다음에 BOJ. 그다음에 뭐예요? 이 신용 공여는 어디지? 페드 그다음 뭐지? 아마 세모하고 네모도 아마 안 한다 이런 걸 거고. 그 회수했다 이런 거고. QT 뭐예요? 페드가 2000 아까 우리 그림은 2014년에 했는데 2017년에 QT를 했다. 그죠? 예. 그다음에 QE는 뭐예요?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했네라는 거죠. 그죠? 예. 뭐예요? 미국 22, BOE니까 영란은행, 영국 중앙은행 예. 그런 걸 했다. 자, 이제는 한국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하자라는 거지. 한국은행은 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위치에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 미국
뭐 영국, 유로존, 일본 이런 데는 전부 다 뭐예요? 기축 통화 국가잖아. 국제 통화를 갖고 있으니 그러니 그냥 발행해가지고 통화 정책을 피더라도 그렇게 부담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한국은행은 국제 통화가 아니잖아요. 한국 원화가. 그러니까 한국 원화를 마구마구 해가지고 하면 그다음 환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비교적 다른 나라 그 이 기축통화국에 비해 가지고는 통화 정책이 상당히 보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뭐예요? 아, 이 한국에서도 이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했다. 이런 거죠. 그죠? 예. 어, 그, 이 2020년입니다. 2020년. 2008년이 아니고. 2008년에는 한국에서 통화정책,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폈지만, 그거는 뭐냐 하면 주로 전통적인 통화정책 가지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2020년이 되니까, 이미 2008년에 미국에서 막, 뭐,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2020년에는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지. 통화정책 펀드라는 걸 만들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펀드에서 뭐죠? MSB가 뭐 약자지? 마니터리 스테빌라이제이션 본드 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통화정권 하니까 통화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권인 것 같죠. 그죠? 발행자는 누구냐 하면 한국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통화정권을 발행함으로써 통화량을 줄인 거죠. 긴축을 해놔서 통화정권 그게 있는데 시중에 풀려 있는데 그 통화정권을 한국은행이 산 거죠. 그죠? 그것도 걱정이 돼가지고 이 한국은행이 직접 산 게 아니고 뭐인 거예요? 한국은행이 돈을 내 가지고 통화정책 펀드를 만들고 그 펀드가 삶으로써 한 거니까 사실 이 펀드는 한국은행 바깥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한국은행 그 펀드 만들 때는 통화량이 늘어난 거지만 이 펀드가 만약 사면 그때는 뭐예요? 통화량이 늘어난 건 아니죠. 이해가요? 지금 제 말이?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은 어떻게 했냐 하면 연준이 직접 뭐예요? 저걸 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는 순간 뭐야 돈이 시중에 그냥 나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비이클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비이클에서 돈이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를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걸 뭐라고 뭐라 그러냐 한국형 양적 완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마구마구 그렇게 양적 완화하기는 힘들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만들었다. 라는 거죠. 예. 어, 시중은행에 이런 목적으로 만약 대출해 주겠다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미시적이죠. 그죠? 왜냐하면 특정 부분을 딱 만들어 놓고 신용 공고를 하도록 그 목적을 딱 정해 가지고 그만큼 대출해 주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직접 대출해 준 건 아니죠, 또. 그죠? 예. 그다음에 포워드 가이던스도 뭐 상당히 중요하게 된 것 같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거나 어, 이창용 총재의 개인적인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총재가 누구였지? 이주열 총재였죠. 근데 이 사람은 그 한운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관료적인 거지,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나서 가지고 뭔가 적극적인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보수적인 그런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장희 총재는 바깥에서 온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뭐 그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까지 ADB에 있고 이렇게 IMF 있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내고 있는 거죠. 그죠? 오케이, 뭐 이게 오늘 그 강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죠? 요거는 뭐지?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니까 샌프란시스코 그 연방은행이네요.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에 가보면 거기에 그 경제교육 사이트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려면 이 샌프란시스코 요 그 교육 사이트에 가가지고 보면 좋다 이런 거죠. 그죠? 그다음에 요것도 유용할 것 같은데 요거는 한국은행 경제교육 청소년
경제 나라니까 이거는 청소년용 교육이네요. 그죠? 그렇지만 여하튼 한국은행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교육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이 안에 있으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참조하라고 사이트 했고요. 요거는 어디서 갖고 왔지? 요거는 아마 그 CME의 Fed Watch Tool이라는 페이지를 갖고 온 거예요. CME가 뭐의 약자냐면 시카고 머컨트리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시카고 상업거래소, 이게 선물 거래소예요. 선물 거래소인데 이 선물 거래소에 뭐가 있냐면 단기 선물들, 단기 금리 선물들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단기 금리 선물의 가격을 보면 그러면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 가격에서 그 가격이 내재하고 있는 이 확률들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확률 계산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커런트 타겟 레이시 5.25, 5.50이네. 여기에. 그죠? 그런데 5.25, 5.50이 92.8%고, 그, 이제, 그, 이 단기금리 그 선물의 가격을 보니까, 내재 확률이 92.8%고, 그 다음에 5.50, 5.75가 7.2%. 현재가 5.25, 5.50이니까, 어, 이거는 뭐냐면 인상이고, 25bp 인상이고, 요거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건데, 이 당시에 그, 이 단기금리 상품의 가격으로 보건대는 뭐예요? 이 그냥, 그, 페드가 그냥 그대로 있을 것 같다. 라는 것을 이제 이 CME 페드 와치 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를 판단하는데 이거만큼 좋은 거는 없겠죠.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라 이런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그 페드 와치 툴에 보면 여기 지금 닷 플랫 가는 게 어디 있노? 안 보이노? 아, 여기 있네. 닷 플랫 하는 거가 차트, 테이블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차트, 예, 차트.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 롱거텀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지금 요 제가 캡처한 거는 언제 캡처했다는 소리예요. 2022년에 캡처했다는 소리겠죠. 페드에 지금 그 FOMC의 멤버가 몇 명이었지? 네, 13명? 12명, 어. 그럼 12명. 아마 이 점이 12개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포워드 가이던스인 거죠. 누군지는 안 밝히고 각자 점을 찍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점을 찍었고 점 찍은 걸 보니 맨 가운데는 어느 거예요? 5.75 온 거지, 지금. 그죠? 예. 그러니까 2023년까지는 금리가 이 정도 될 거고, 그렇지만 24년에는 금리를 이만큼 낮출 거고, 그 다음에 2025년에는 금리를 이만큼 낮출 거고, 더 길게는 금리를 이만큼 낮출 것이다. 앞으로 금리를 계속 내릴 것입니다라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한 거죠. 그 발표를 하게 돼 있고, 페드 FOMC 미팅을 하면 발표를 하게 돼 있고,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CME가 요 닷을 다 찍어 놓은 거죠,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 대략 페드에서는 현재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뭐 어떤 거예요? 금리가 그 인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매파도 있고, 그다음 뭐예요? 금리가 인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둘기파도 있고. 그렇지만 가운데는 뭐예요? 그냥 금리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매파든 비둘기파든 아니면 중립파든 상관없이 금리는 계속 떨어질 거라고 요 시점에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요 날짜에 이닷 플랫하고 그다음에 또 1개월 지나서 2개월 지나서 닷 플랫을 보고 있으면 계속 이 사람들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요 그림은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지금 프레드라고 적혀 있는데 프레드는 뭐의 약자냐면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예. 누가 만드냐 하면 누가 만듭니까? 지금 보니까 페드 뱅크 샌루이스네요. 그러니까 센트루이스 미국 그 연방은행이 그 사이트에 있어서 미국 경제 데이터는 프레드 들어가 가지고 찾아보면 유용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런 거죠. 그래서 프레드에 관심 있게 한번 찾아보시면 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다 이런 겁니다. 예. 액수가 뭐죠? 연도이고
Y축은 퍼센트이고, 그죠? 예. 그다음 여기 쉐이드 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이 뭐냐면, 그, 미국의 NBER이라는 곳에서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그러니까 경제 연구, 전국 경제 연구 부서, 예. 여기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정의를 해요. 아예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정의를 해가지고 이때가 뭐예요? 미국의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제예요? 2008년 1월이고 2010년 1월이니까 이게 뭐예요? 언제를 침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침체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거죠. 예. 요거는 언제일 것 같아요? 코로나. 그지. 코로나도 경기 침체였다는 거지. 아주 짧았지만 경기 침체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뭘 볼까요? 어, EFFR 볼까요? EFFR. EFFR은 Effective Federal Fund Rate. 그러니까 Fed Fund Rate, 그러니까 그 저거죠. Fed Fund Rate이 어떻게 돼 있냐라는 거고. 그다음에 어느 색깔이에요? 어, 파란 색깔이니까 요게 파란 색깔인가? 요게 미국의 기준금리. 페드 펀드 레이시 미국 기준금리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1980년대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거의 한 18%된 세월도 있었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가 뭐 어떤 시대냐면, 금리가,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코어 CPI annualize, 그다음 코어 PCE annualize, 둘 다 그냥 물가 상승률 지표로 생각하면 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이 정도로 높았을 때가 있다는 거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석유 석유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외채를 몸값을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1980년이니까 여러분 태어나진 않았을 건데. 그죠? 1980년이면 제가 어, 초등학생에서 이제 중학생으로 넘어갈 때였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또 뭘 알 수 있어요? 이때 이게 뭐야? 2008년이네. 2008년 때 거의 제로 금리였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갔다. 그러다가 2020년에 코로나 위기 오니까 다시 또 제로 금리가 됐다가. 그 다음에 아주 급격하게 금리를 지금 상승해서 기준금리가 됐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 여하튼 뭐냐면 프레드 가보면 계속 이런 데이터들을 최근 데이터까지 2025년까지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그 사이트를 잘 관심 있게 보시라라는 겁니다. 음. 오케이. 근데 어, 저거는 그러면 그냥 과거 내용만 알 수 있는 좀 후행적 지표인 건가요? 어느 거? 지금 이런 자료들은 다,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프레드는 기본적으로 이코노믹 데이터니까 항상 후행성을 가지는 거지. 심지어는 지금의 그 GDP 성장률도 모르는 거지. GDP 성장률이 후행돼서 나오잖아. 데이터를 가지고 다 집계를 해봐야지 GDP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1분기의 GDP 성장률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재무제표도 마찬가지 아니야. 12월 결산법인인데 12월 결산법인에 사업보고서가 언제 나와요? 4월에 나오잖아, 4월에. 그러니까 4개월에 레그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경상률이 얼마인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포캐스팅 할 필요 없고 나우캐스팅만 해도 돈 벌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느 기업에 이번 달에 매출액 성장률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 그러면 내 돈 벌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지금 봐봐요. 아까 12월 말까지의 결산 내용이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4월에 알 수 있다니까. 어. 그러니까 내가 1월에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미리 그 잘 될 만한 기업들 쫙 하면 되잖아. 예.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과거 데이터예요. 과거 데이터지만 과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를 알고 있으면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지. 음. 오케이, 키 테이크는 뭐예요? 예. 페드는 페드는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그죠? 예. 페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금융 시스템을 감독하고 통화 정책을 펴고 통화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금리 정책을 결정한다.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핵심 진술인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 지급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그걸 우리 부분 지급 준비금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나머지를 대출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용을 창출하고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는 뭐 어떤 경제라고? 뻥튀기 해놓은 경제라고. 뻥튀기의 근거는 뭐예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이고, 만약 그 신뢰가 무너지면 팽창된 신용이 갑자기 팍 줄어드니까, 그러면 오히려 경기 침체가 훨씬 더 심각해진다. 그죠? 예. 페드는 공개시장 조작, 지급 준비율 조정, 재할인율 운용, 이런 걸 통해서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펴고 있었다. 그죠? 그리고 그 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통화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고,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첫 번째 목표가 물가 안정, 두 번째 목표, 이건 패드 이야기네. 물가 안정, 그다음 두 번째 목표는 뭐예요? 완전 고용이다. 그지? 한국은행은 그 말고 뭐 보니까 금융 안정이라는 것도 있고, 자세히 한국은행 하는 행동들을 보니 이 환율 안정하는 게 굉장히 한국은 중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한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이니까 이런 거였죠, 그죠? 네. 페드는 위기 기간 중에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펴기도 한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원래 이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는 단기 정책 금리만 움직이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장기 금리 아니면 그 회사채 금리 이런 데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뭔가 신용 경색을 해소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을 하더라. 라는 게 네 번째로 중요한 스테이트먼트 아니겠냐 이런 거죠. 그죠? 어, 이번 장에서의 중요한 용어들은 이런 것들이지 않겠냐. 그지? 어, 유명인의 인용구, 유명인의 인용구. 첫 번째 인용구는 누구냐 하면 1951년에서 1970년,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페드 의장을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 나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여기서 처음 알았는데, 윌리엄 매체스니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연준의 역할은 뭐냐? 파티가 한참 무르익을 때 즐거움을 망치기 전에 펀치볼을 치워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불이 붙으면 그러면 약간 냉각시키는 역할이 연준의 역할이다. 왜냐하면 불이 많이 붙으면 또 냉각되는 게 너무 급속하게 냉각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변동성이 크니까 변동성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변동성을 완화시키려면 결국에는 불이 붙었을 때 뭔가 불을 조금 꺼줘가지고 불이 적당히 붙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이 아래쪽이 됐을 때 이 불을 지피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깊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높도록 안 높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건데 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 우리 봤던 연준 의장들은 뭐 어떤 거예요? 골이 깊지 않도록 만드는 거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으니까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유명한 인용구어예요. 두 번째 인용구가 이제 그 벤 버난키 2008년도에 연준 의장 했던 양반. 그죠? 금융위기의 본질은 유동성 부족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 자본의 부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으면 그러면 점점 자기 자본은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그지? 근데
돈을 잘 못 벌었으니까 자기 자본은 작은 거지.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금융기관에 돈을 많이 벌려면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산은 굉장히 뻥튀기 해놨는데 자본은 적은 상태인 거지. 그지? 그래서 금융위기가 일어난 거지.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다. 자기는 유동성을 이렇게 엄청나게 공급을 해놓고 마이신을 엄청나게 뿌린 거잖아. 막 투여한 거잖아. 막 투여해놓고. 그래서 사실 이 금융의 본질은 결국에는 뭐냐면 은행이 과다하게 위험을 레버리지를 일으켰다. 또는 은행의 수익성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영국의 경제학자래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야기는 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뱅크런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신용과 신뢰의 마법 같은 힘이 잃어버린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마법이라는 거지. 이 신용 창출이라는 게 이 마법이라는 거지. 그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고요. 네 번째 이야기는 미국의 옛날 대통령이네요. 그죠? 해리 트루먼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2차 세계대전, 네, 뭐 그때 대통령이에요. 불황은 당신의 이웃이 직장을 잃을 때다. 공황은 이제 불황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그죠? 공황은 당신이 직장을 잃을 때다. 회복은 대통령이 직장을 잃을 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의미 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뭐 우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통화정책 챕터를 끝을 냈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1시입니다. 응? 1시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지금 15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진도를 더 나갈까요? 아니면 그 Q&A를 할까요? Q&A를 할 게 있으면 하고 아니면 다음 번에 이야기할 걸 한번 그래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이태희 씨? 예, 처음이랑 조금 떨어진 어, 얘기. 어. 최근에 그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계속해서 이태희 씨의 지금 통신 상태가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말하고 있으면 말이 전부 다 지금 꼬여가지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거든. 어,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얘기해봐요. 최근에 그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잘 들리시나요? 응, 응.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그게 일종의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통화량을 만들어내고 일종의 하나의 새로운 그 중앙은행 역할을 한다라고 배웠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좀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중앙은행의 등장? 그러니까 이제 그 블록체인 상황에 보일 때. 그러니까 그 미국 입장에서는 US 달러가 그 이 권력을 다 갖고 있어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 그 US 달러를 비트코인 대체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권력이 너무 권력을 잃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돈을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잖아. 다시 통화를 발행해서 발행을 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잖아. 그죠? 근데 만약 미국 사람들만 그 US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미국 정부한테 말하자면 세금을 내는 거하고 똑같죠. 옛날에는 100원 가지고 빵 한 개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통화의 가치가 떨어졌어. 물가가 상승해 가지고 빵 가격이 두 배가 됐으면 내가 빵 반 개밖에 못 먹으면 결국에는 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 거고 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거고 현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가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에는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이 인플레이션 세금을 매긴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냥 인플레이션 조세라 그런다고. 물가 상승 조세라 그런다고. 인플레이션 텍스라고 얘기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US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는 미국 사람만 갖고 있어요?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미국의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금 미국이. 무슨 짓을 한 거냐면, US 달러를 발행함으로써 US 달러의 가치를 떨궜고, US 달러를 떨궜는데, 그러면 세금을 냈는데, 세금을 미국 사람만 낸 게 아니고, US 달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낸 거니까, 각국에서 돈 모아가지고 미국의 경제 위기를 우리가 구제금융을 해준 거라고. 한국도 US 달러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한국이 갖고 있는 US 달러의 가치가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그 반을 구제금융을 미국한테 지금 해준 거라고. 통화 발행은 지가 있지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시뇨리지 이펙트라고 이야기해요. 시뇨리지 이펙트. 시뇨릭 하면 스페인 말로 뭐지? 저 주인님. 타인이 주인한테 주인님한테 시뇨르 이렇게 얘기하잖아. 스페인 말로. 어, 주인 많으면 신용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시니어리지 이펙트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시니어리지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시니어리지 이펙트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미국이라고. 왜냐면 미국은 전 세계에 대해서 시니어르니까. 오케이? 어. 근데 만약 비트코인이 US 달러 대체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이 주인 효과를 포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이겠지. 그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든 거야. 미국에서. 우리 이 사업을 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트럼프 대통령 사업했던 그 옆에 있는 트럼프 대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 US 달러와 고정 환율로 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만약 그게 고정돼 있는 그 기준 통화가 US 달러가 아니고 일본 엔화라면 그러면 자기의 지금 주권이 뺏기는 건데, 통화 주권이 뺏기는 건데, 통화 권력이 뺏기는 건데, US 달러를 기준 통화로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잘 되면 어쩌면 남의 통화 주권을 갖고 오는 것도 되는 거다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남미 국가 중에는 상당수의 남미 국가에서 자기 나라 통화를 사람들이 안 가지려고 해. 왜냐면 자기 나라 통화의 가치가 막 더 떨어지고 있거든. 그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가지려고 하냐면 비트코인을 가지려고 한 거야. 왜냐면 자기 나라 통화는 떨어지는데 비트코인 올라가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일단 그, 그 미국에서는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주류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는 거지. 왜냐면 자기를 US 달러 대체하는 통화잖아.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USDC나 USDC는 US잖아, US. 그 USD 달러를 그 원투원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 잘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지. 그지?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USDT는 아니야. 테드는 주인이 누구예요? 중국인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값을 할 수 없지만, USDC는 미국에서잖아. 서클은 미국에서잖아. 그러니까 서클한테 이, 저, 이, 그, 당신을 백하는 이, 기본적으로 이제 고정 환율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뭐냐, 그걸 백해야 되잖아. 백하는데 그걸 뭐로 갖고 있으라고 요구한 거예요. 지니어스법에서. 미국 국채로 갖고 있으라고 이야기한 거지. 근데 그러면 자기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는 거야. 왜 해소되냐 하면 지금 미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뭐냐면 각국이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 국채 보유하고 있는 걸 막 줄이고 있으니까 지금 더더욱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가령 스테이블 코인 갖고 있는 컴퍼니가 미국 국채를 사주면 그러면 새로운 미국 국채 수요처를 만들어 줄 수 있으니 자기 지금 부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도 되잖아. 그거죠. 예, 지니스법의 목적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거잖아. USDT는 테드는 너것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지니어스법으로 얘기하는 그걸 해가지고 미국 국채를 보유하면 그러면 자기 이제 부채 문제 해결되고 그다음에 US 달러의 위력도 강화되고 또 만약 USDT를 거의 자기 나라 통화처럼 사용하는 나라들이 생기면 그거 통화 주가까지 다 가져갈 수 있으니 미국 US 달러
이 권력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래서 자기 부채 문제도 해결하니 테드가 우리 말을 들으면 우리가 너것들을 합법적인 존재로 인정해 주겠는데 만약 네가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너는 미국에서는 하지 마. 인 거죠. 서클은 어차피 why not?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니어스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이, 이 시장 비중을 보면 USDT도 올라가고 있고 USDC도 올라가고 있는데 DC의 비중이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냐면 USDT는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 일본 목적은 비트코인을 죽이고 싶은 거야. 비트코인이 US 달러의 대체제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전히 지금 시장 점유율은 USDT가 높은데 USDT가 좀 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또는 너가 그냥 미국 회사로 만들어지라 이거지. 마치 틱톡이 미국에서 대주주가 돼가지고 만들면 됐어, 오케이. 근데 계속 중국에서 만약 대주주가 된다면 너 틱톡 누구 죽이겠다 이런 거잖아. 그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 절묘한 해결책 아니에요? 이 달러의 타락과 그다음에 미국 국채를 외국 그 정부들이 사주는 걸 줄이고 있는 것들하고 이런 것들 모든 문제를 동시에 미국의 이 부채 문제, 국채 문제, 그다음에 달러의 타락 문제 그걸 전부 다 그냥 원샷에 해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해결책을 낸 거지. 그게 지금 지니어스법, 스테이블 코인, USDC 이야기인 거죠. 지금 몇 시예요? 어, 아직 5분 남았는데 뭐 새로 진도 나가기 힘든 것 같고 또 다른 질문 좀 해보시지. 트럼프 정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금융인의 평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니어스법 아, 이게 관련. 좀 마이크 가까이 해가 좀 이야기하라니까. 트럼프 정부 얘기가 나와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관세 정책이 미국의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오히려 스스로 망하고 있는 길이다라는 평가가 갈리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근데 지금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경제 전 세계 경제 구조가 뭐였어요? 인도하고 중국이 생산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소비한다는 구조였잖아요. 그거는 말이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저 뭐냐 이 그동안 2000 2000 몇 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2008년 전에 어? 이 미국이 굉장히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번영된 시기가 있었던 게 사실 그거잖아.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뭐냐면 저 인도나 중국에서 싼 가격의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주니, 어,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거지.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니까 금리를 인하되고, 금리 인하니까 경제는 좋아지고. 이런 거를 한 20년, 30년 동안 지금 미국이 전 세계가 향유해 거라고 사실은. 한국이 고도 성장한 것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고도 성장한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의 기본적인 머릿속에 있었던 거는 뭐예요? 이거라니까. 한국은 신발을 생산하고 신발을 생산해 가지고 미국에 수출해 주면 신발 가격은 쌀 거고 미국의 신발 가격은 쌀 거고. 그지? 남산만큼 신발을 판매하면 미국은 뭘 팔겠다는 거야, 한국에다가. 팬턴기를 한 대 팔겠다는 거지. 한 대 팔면 그 가격이 남산만큼의 신발 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 미국은 노 프로블럼이잖아. 중국에도 똑같은 걸 요구했던 거 아니야. 근데 이놈이 뭐 한 거야? 이놈이 그냥 저가품의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뭘 하겠다는 거야? AI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전기 자동차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해 안 갔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네, 맞습니다. 우리는 고부가의 기술을 우리의 그걸로 해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그, 비싼 가격에 물건 팔고 너거는 막 이만큼 팔면 남산만큼 팔면 그럼 우리 팬던기 하나 팔아가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구조가. 그런데 중국 지도자들이 바보야. 우리도 AI 하겠다는 거 아니야.
왜 구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만들어? 구글 못 들어와. 그리고 바이두가 구글 일해.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하면 하이엔드도 우리가 잡겠다는 거라고. 기술 굴기를 하겠다는 거야. 이 중국 지도부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생각했던 각본이 흐트러진 거 아니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만 보니까 경제가 후진적일 때는 독재가 그 되는데 경제가 이제 점점 발달하면 그러면 독재는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갖고 있었던 거지.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뭐 등소평 시대 때는 우리 해주고 하면서 해가지고 하면 그 성장하는데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정부가 뒤집어질 것이다. 그게 뭐냐면 천안문 사태 이런 거라고. 그지? 그러고 나서 천안문 사태 이후에 지금 그 중국의 체제가 바뀌었다는 거지. 그게 이제 두 번째 패착인 거지. 미국에 생각했던. 한국은 그래 됐잖아. 한국은 경제성장을 하고 나니까 독재가 무너진 거 아니야. 어. 근데 반드시 그게 이 정해진 어떤 단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이 생각했던 단계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기대로 지금 안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패권이 없어질 것 같으니 지금부터 때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도 있는데 말이 되는 이야기도 많다는 증거가 뭐냐면 트럼프가 한 번 하고 나서 대통령에서 물러났잖아. 물러나고 나서 바이든이 트럼프의 정책을 전부 다 리버스 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든 공화당 정권이 집권하든 다음번에 트럼프 이후에 딴 사람의 공화당 정권이 집권하든 중국을 경제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2등이거든. 미국이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보면 2등 죽이기잖아. 일본이 2등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프라자 합의를 해가지고 갑자기 예나의 가치를 두 배로 끌어올린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은 뭐예요? 잃어버린 30년을 만든 거 아니야. 맞아요? 안보적으로는 누가 2등이었어? 소련이었잖아.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군비 경쟁을 한 거 아니야. 경제는 허약한데, 전기구조는 허약한데, 군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도저히 그거를 지탱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그래서 러시아는 없어진 거, 그러니까 소련은 없어진 거 아니야. 나라가 전부 다 쪼개지고 러시아만 남은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미국의 전략은 뭐 어떤 거냐면 미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2등은 죽이기야, 기본적으로. 지금 2등은 누군데? 중국이잖아. 그러니까 중국을 죽여야 되는 거지. 근데 이놈이 잘 안 죽네.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좀 미친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적어도 그 사람이 뭐 그 근본도 없는 사업가인데 사업가 갑자기 미국의 대통령을 하고 그다음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당선된 거 아니야. 그것도 한 번 떨어지고 그 다음번에 당선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바보 같은 이야기 하는 건 아닐 거라고. 뭔가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금. 뭐 그럴 겁니다. 아, 시간이 지났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